드미트리는 잠시 영문을 몰라 멍청하게 서 있었다. 말도 안 되지 하고 그는 소리쳤다. 혹시 너 꿈이라도 꾼 게 아니냐? 그루센카가 그 집에 가다니 그런 일이? 알료샤는 자기가 까체리나의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직접 목격한 바를 죄다 이야기했다. 그는 유창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지는 못했으나 중요할 듯한 말이나 동작은 그 두 여자의 특징대로 일일이 흉내를 내어가며 자기가 받은 인상과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애쓰면서 모든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거의 10분가량이나 계속되었다. 드미트리는 묵묵히 귀를 기울이면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알료샤의 얼굴만 뚫어지게 쏘아보고 있었다. 알료샤는 이제는 그도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자기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드미트리의 얼굴은 점점 침울해져서 나중에는 무서울 리만큼 찌푸린 형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좁히고 이를 악문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한 군데를 노려보는 그의 시선은 더욱 날카롭고 살기 띈 것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정말 뜻밖에도 그처럼 무서운 감정에 휩싸였던 얼굴이 일순간 후닥 변하면서 입술이 약간 번긋거리더니 드미트리는 벼랑간 폭소를 터뜨렸다. 그것은 정말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꾸밈없는 웃음이었다. 그는 글자 그대로 배를 움켜쥐고 껄껄껄 웃어대었다. 그 웃음 때문에 그는 한참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 결국 그 손에 입을 맞추지 않았단 말이지. 끝내 키스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쳐버렸단 말이지. 하하하. 드미트리는 마치 어떤 병적인 쾌감을 느낀 것처럼 소리쳤다. 만일 그것이 그토록 솔직한 웃음이 아니었다면 분명 그것은 어떤 철면피한 기쁨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가씨께서 호랑이라고 고함을 쳤다고. 하긴 호랑이는 분명히 호랑이지. 교수대 위에 올려놓고 흠신 패줘야 한다고. 그건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돼. 그럴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나도 동감이었거든. 그건 그렇고 알료샤. 그것도 좋지만 우선 자기 마음속의 병부터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좌우간 그 콧대 높은 아가씨가 어떤 심정이 되었으리라는 건 나도 이해할 만해. 그렇지만 바로 그 점에 그루센카란 년의 모든 것이 있는 거야. 바로 그 손에 그년의 악마 같은 독부 근성이 나타나 있거든. 그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독부니까. 아니, 독부의 독부, 독부의 할머니 격이지. 바로 거기에 자기 나름의 기쁨과 쾌감을 느끼고 있거든. 그래, 그녀는 곧장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더냐? 그럼 나도 지금 당장 그리로 가야겠다. 알료샤, 제발 나를 욕하지 말아다오. 그년이 목을 졸라 죽여도 시원치 않을 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나도 이의가 없다니까. 하지만 까체리나 아가씨는 어떻게 되지요? 알료샤는 처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여자의 심정도 이젠 잘 알 것 같아. 마음속까지 환하게 알 수 있다니까. 내가 그 여자를 완전히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지. 이건 신대륙의 발견보다도 더욱 놀라운 발견이야.
세계 4대주의 발견 아니 5대주였던가 어쨌든 그건 정말 놀랄만한 과단성이었어.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때의 까쟁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무서운 치욕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추잡한 남봉꾼 장교를 태연하게 찾아갈 수 있었던 그때의 여학생 바로 그대로거든. 그리고 이건 무서운 자존심의 표현이기도 하지. 몸에 대한 욕구, 운명에 대한 항거, 운명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야. 그 이모가 말렸다면서. 그래 봬도 그 이모란 사람은 고집이 여간이 아닐 텐데 바로 모스크바에 있는 그 장군 부인의 친동생인데 한때는 언니보다도 더 그드럭거리더니만 남편이 공금을 쓴 죄로 토지와 재산을 죄다 몰수당한 다음부터는 콧대가 꺾여버리고 만 부인네지. 아직까지도 그냥 비굴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겠지만 그래 그 이모가 말렸는데도 까짜는 들은 척도 안 했단 말이지. 내가 정복하지 못할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루센까쯤은 얼마든지 꼼짝 못하게 할 자신이 있어요. 라고 우겨댔을 거야. 그리고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을 향해 허세를 부려본 거지. 결국 이런 형편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겠니. 너는 까짜가 그루센카의 손에 일부러 먼저 입을 맞춘 데에는 무슨 속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 그 여자는 정말로 그루센카에게 홀딱 반했었던 거야. 아니 그루센카에게 반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꿈에 자기 자신의 망상에 반해버렸던 거지. 왜냐하면 그루센카는 그 여자의 꿈과 망상에 부합되는 태도를 취할 것 같아 보였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알로샤, 너는 용케도 그 여자들한테서 도망쳐왔구나. 그 길 어떻게 빠져나왔지? 그 수도복 자락을 펄럭거리면서 두 눈을 꼭 감고 도망쳐왔단 말이지. 하하하. 미짜, 형님은 정말 그때 그 일을 그루센카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했을 거예요. 그것이 까체리나 아가씨에게 얼마나 모욕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루센카는 방금 까체리나에게 맞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도 그 예쁜 얼굴을 팔러 밤중에 젊은 사내를 찾아가지 않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미짜,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겠어요. 알료샤가 무엇보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한 점은 물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형이 까체리나가 모욕을 당한 데 대해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내 말이 맞아. 드미트리는 잔뜩 얼굴을 찡그리며 벼랑간 손바닥으로 이마를 딱 때렸다. 그는 방금 알료샤에게서 까체리나가 모욕을 당했다는 거며 당신의 형은 비열한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쳤다는 얘기를 죄다 듣긴 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았다.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정말 했던가? 어쩌면 까짜가 말하는 그 저주받을 운명의 날에 있었던 일을 그루센카에게 했는지도 모르지. 아, 이제 생각난다. 분명히 얘기를 하긴 했어. 그래, 맞았어. 그건 바로 그때 목구로의 마을에 갔을 때의 일이로구나. 나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집시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난 그때 소리내어 흐느껴 울고 있었어. 흑흑 흐느껴 울면서 눈앞에 떠오르는 까짜의 모습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 그루센카도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더구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 주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망할 년이 그때 벌써 할 수 없는 노릇이지. 지금 그년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것도 당연한 귀결이야. 그때는 눈물을 흘리던 년이 이제 와서는 가슴에 비수를 푹. 계집이란 결국 그런 동물이야.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난 비열한 놈이야. 내가 비열한 놈이라는 건 사실이지. 그는 한참 만에 침울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